고구려가 지향했던 것은 강대국이었었고, 이 당시 세계는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중요한 코어라든가 피벗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평양적으로 천도하게 되면 전선 개념이 변동이 되고, 즉 북부 전선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북부 전선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서부 전선으로부터도 멀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센트럴 시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훨씬 안전하죠. 국내성과 달리 평양성은 침략당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빼놓고는. 427년에 평양적으로 천도한다면 475년에 드디어 압박해서 백제를 공격하고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백제는 망하고 일부 세력들이 남쪽으로 탈출해서 웅진에 임시 수도를 두었다가 다시 부여, 즉 사비로 옮겨가서 후기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장수왕은 파죽지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481년대는 현재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을 장악하는데요.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 지역을 비롯해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서 청성, 울진, 그리고 나중에는 동해안의 영덕 지역까지가 고구려의 실질적인 영토입니다. 482년도에는 현재 포항시의 외곽인 흥해시를 공격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파견한 적은 동해 남부 지역까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도 지역, 그리고 서쪽도 마찬가지로 대전의 월평동 유적을 보게 되면은 현재 금강 이북까지도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고구려 국력의 소산이고 군사력을 전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초석을 놓은 것은 고구려의 평양적 천도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증거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197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비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정확하게 엑스레이로 조사한 결과 이 비는 광개토태양 때 건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왼쪽에는 영월에 있는 왕검산성입니다. 평양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에 있는 고구려 산성에 비하면 규모도 적고 토목광학적으로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백제 신라의 성과 비교하면 훨씬 우월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영주에 가면은요,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벽화가 있거든요. 고구려의 남진, 당연히 여기는 고구려의 영토였거든요. 그래서 영주 순흥에 있는 이 벽화의 주인공은 고구려계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평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볼까요? 지경학적 가치죠. 말씀드렸지만 대동강, 재령강 지역은 굉장히 논농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연백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요. 뿐만이 아니라 상업, 광업, 수산업 등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나 무역은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려가 그 이전부터도 무역 활동이 활발했지만 이때는 말 그대로 항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선박을 이용해서 외교 활동과 함께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거든요. 그런 증거들은 중국사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지문화적 가치죠. 문화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평양 지역이 문화적 가치가 많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대동강 문화권을 주장을 해요. 그만큼 대동강 지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엄청나게 고대 발전된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원조선의 문화도 고인돌을 비롯해서 토성을 비롯해서 심지어 도시유적까지 거론하면서 매우 발전했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일찍부터 문화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니까 고구려로 봐서는 당연히 이 지역을 장악할 필요성이 더욱 강했고 여기는 문화도시로서 성장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평양 지역은 백제 지역에서도 신라 지역에서도 문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은 지문화적으로 국제 문화가 교차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평양성이 이 지역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악궁의 평면도고요. 오른쪽은 안악궁주와 토성들이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고구려는 427년에 이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궁과 성을 쌓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진인데요. 안악궁터 토성의 정면이고요. 오른쪽은 토성의 단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냥 둔덕걷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럴 것이 아니라 아주 높고 그리고 판축복과 함께 석초로 이루어진 방어력이 튼튼한 성이었었죠. 궁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초석을 토대로 해서 대충 복원해 본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발해 궁성에서도 거의 유사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안압궁입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건축물들이 있는 큰 성이 안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성 체제로 되어 있죠. 짝구조로 되어 있죠. 특히나 초기에는 이렇게 안압궁을 중심으로 한 내성이 있었고요. 이것을 방어하는 성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성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사진은 대성산성의 남문을 북한이 복원한 것이고 오른쪽은 위에서부터 찍은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평양지역에는 이렇게 고분들이 많습니다. 고구려 고분구들은 약 100여 기가 조금 더 되는데요. 최근에도 하나 또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약 80여 기 정도가 바로 북한 지역에 있고요. 대부분이 대동강, 재령강 주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고구려 시대 때는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무역, 마지막에는 문화의 중심지였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유명한 강서 중묘의 현무도입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평양 지역에는 이렇게 시조묘인 고주몽, 즉 동명을 모시는 무덤과 사당이 있는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갔을 때 찍은 건데요. 오른쪽 사진은 정면에 보이는 동명릉, 추정이죠. 그리고 왼쪽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안에는 건국설화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고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가 하늘에서 5마리의 용이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해를 상징하는 삼조국이고요. 이것이 바로 평양성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평양성의 전체적인 조감들을. 평양성의 동벽이고 오른쪽은 외성이고 북한 지역에서 특히나 2004년 이후에 발굴을 많이 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내성에서 발견된 성돌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성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평양성이죠. 고구려는 이 지역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왼쪽 보이시죠? 불꽃 문양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진팔이 6호분에서 나온 건데요. 역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는 다양한 형식으로 고구려 문화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제나 신라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고구려는 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고구려의 시대 정신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지향하는 시대의 로직, 즉 삼의 논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고구려 성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북한 지역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을 차근차근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수산성이죠. 재령강 쪽에 있는. 그리고 오른쪽은 능안산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이 성벽돌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서 차근차근 예쁘게 쌓아 올렸습니까? 자, 운두산성의 소문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이 내부고요. 왼쪽이 외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옹성구조, 즉 도관에 든 쥐구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방어벽 토담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들어오려면 이 앞에 있는 토담과 옹성의 양쪽 좌우에서 이 삼면 공격을 받고 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역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한 것이 고구려의 중요한 성들입니다. 오른쪽은 용담산성인데 역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왜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는가?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죠. 가장 중요한 국토 재편 정책입니다. 수도를 어디다 가운데다 정한 다음에는 그 점에 따라서 수도 전체를 개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를 이전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집단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했을까?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고구려인들은 이미 광개토대부터 동아시아 지중해의 코어 역할, 물리 허브 역할, 그리고 인터체인지 역할을 염두에 두고 그랜드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수도를 옮겼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개토대왕은 연나를 비롯한 세력들과 전투를 벌이고 남쪽에서는 백제 그리고 외야 전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도 평양 지역에 9개의 큰 절을 짓거든요. 큰 절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추후에 수도로 옮기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절도 아닌 큰 절, 대사를 9개나 세운 곳이 광개토대왕이고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결국은 천도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죠.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고구려는 급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국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넓어야 되죠. 경제력이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어야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경지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물류망이 모여드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장돼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개체는 물론이고 특히 집단들은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장관 역사를 이렇게 줄기차게 이어온 집단의 경우에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원조선을 계승했다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 개의 사례를 보더라도 또 고구려인들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고구려는 원조선을 계승한 나라고 그리고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원조선의 계승성을 실현한다는 측면, 즉 다문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평양 지역은 고구려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고구려는 왜 평양 지역으로 천대했는가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수도의 선택이란 것은 구 국가 또는 집단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란 것은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 기능도 있지만은 방어를 위한 군사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코어 역할,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랜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거시적이고 범공간적으로 세계를 보고 자국을 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지연이란 소설을 보고 대망이란 소설을 보면서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배운다면 말 그대로 그랜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역사의 진실성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지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명실공히 큰 나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이죠.